네, 한 주간 여러분. 사과해, 이 새끼야. 안녕하셨습니까. 반성해, 이 새끼야. 저번 주 제가 몸이 아픈 관계로 한 주를 쉬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EJ가 업로드되기만 학수고대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서, 그, RCS 프로그램을 이용해갖고, 내 장에다가 염증을 심었어. 씨발! 그래가지고, 와,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진짜로. 한 이틀 동안, 39도. 체온. 체온은 39도고, 그 아픔을 이끌고 화장실에 갔다가, 싸고, 그 배를 움켜쥐고 침대에 눕자마자 다시 일어나야 돼. 그 짓을 48시간을 했다. 아니, 나도 고3 때 장염이 걸렸었는데, 위아래로 다 나오는 거야. 위아래 다 나옵니다. 그지.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정말 고통스러워. 살몸상 걸리고 막, 그 몸살 기운도 있고. 오한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사실 EJ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방송에 다 펑크를 냈습니다. 다 잘리는 게 이제? 잘리면 안 되는데, 씨. 우리 아들 다음 달 돌인데, 씨. 하여튼, 그래서 다 펑크를 냈는데, 월요일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개새끼야, 월요일부터 정신 차리고 술을 마시니? 월요일요? 술 안 마셨는데요? 진선미 의원. 안 마셨습니다. 저 술 안 마셨습니다. 너 안 마셨니? 안 마셨습니다. 그날 소고기 쌌는데 소고기도 안 먹었습니다. 이야, 잘했어요. 예. 받아주지가 않아서 몸에. 좀 턱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좀 그래요, 갸름해진 것 같아요. 4kg 받았습니다. 그리고 셔츠가 복부 부위가 이 박사 못지않게 터질 것 같았는데. 조금 들어갔죠. 네, 좀 들어갔네요. 다행스럽습니다. 내려보냈구나. 다이어트의 최고 장염 여러분 한 번씩 걸리시기 바랍니다. 야이씨! 그렇고 오늘 방송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 특집입니다. 그 양반 대단하더라.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자의 세계는 우리가 무궁무진합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깜짝 놀라십니까?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을 이게 정도로. 가능한 일인지가. 그럼요. 그거를 김창경 씨가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해냈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게 그런 사자고, 이제 죽음과 부활, 영생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일부 목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국정원도 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정원 얘기 한번 해볼까요? 국정원 얘기는 사실은 근데 지금 워낙 이슈가 돼서 여러 신문 매체, 언론 매체 또 팟캐스트에서 안 다룬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공중파에서만 안 다루고 있죠.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고 진짜가 나타났다 같은 경우에도 메인 프로그램에서도 했었고 또 대변인 회의 또 했었어요. 어제도 그걸 한참 녹음하다가 한참 녹음하고 또 편집하고 지겨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EJ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다들 그럴 거다. 다른 데 다 듣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프로그램 어떠고 저떠고 20개를 샀니 30개를 샀니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다 다른 데서 들으시고 우리는 범죄 기법, 범죄 수사 양식에서 범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을까? 자살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유서를 썼을까? 이런 걸 심층 다학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못하죠. 네. 김전일이나 명탐정 코난을 데리고 와야지. 그렇죠. 우리는 저도 아는 게 없어서 못하니까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프로파일러시죠?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EJ 애청자분들께 일단 인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상훈입니다. 끝입니까? 뭐 더 해야 되나? 사랑해요. 원래 제가, 배상훈 교수랑 저는 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 별로 안 친했다고. 그러니까, 한 2년 만에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었는데. 근데 어쨌든 어려운 걸음 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국정원 사건 났었을 때 조금 감회가 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과 다른 눈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사건 자체를. 일단 사실은 이제 저는 국정원 직원들이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예전에도 좀 의문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은 다른 데서 잠깐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2011년인가에 국정원에서도 프로파일러를 한번 공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국정원에서 프로파일러를 사실은 공채할 이유가 없거든요. 대공수사하는데 무슨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왜 그런지가 나중에 이제 슬슬 알다 보면 뭐냐면 이 프로파일러를 탐정놀이로 생각하시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사실은 심리전 기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흔히 말하는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거,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도 쓰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래서 직원들 자살 얘기가 나오면서도 혹시라도 그렇게 잘못 쓰였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그래서 처음에
임 과장 그 얘기 나왔을 때 그 작년에 권 과장 나오고 작년에 권 과장은 자살 시도했던. 살아났죠. 네. 그리고 기억 상실증에 걸렸죠. 그 간첩 조작 사건. 예. 그래가 유호성 씨. 그래갖고 이게 저희들 기법하고 비슷하거든요. 프로파일링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그냥 두려움 느꼈는데 뭐 저하고 관련 없으니까. 네, 해다가 근데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좀 두려운 결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사건을 좀 대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파일러시니까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전 세계에 있는 각종 뭐 이상한 사건들 또 살인건들 이런 것도 다 조사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기관에서 뭐 흔히 영화에서 보는 대로 뭔가 문제가 있으면 요원을 시켜서 암살한다든가 아니면 요원을 없애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팀이 두 개로 나눠지죠. 작전팀, 구출팀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구출팀이 갔어야 되는가, 작전팀이 갔어야 되는가가 이제 팀인지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인데 임 과장은 작전팀일까요, 구출팀일까요? 그럼 권 과장은 작전팀일까요, 구출팀일까요? 이렇게 고민이 된 부분이죠. 실제 이제 이 OSS부터 시작한 게 사실은 프로파일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보기관과 많이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자살 같은 타살들의 기법들을 저희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뭐 배우고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좀 뭐 활용하기보다는 사실은 그걸 케이스를 많이 보는 건 그런 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죽이는 15개 방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실제로 겉으로 보기엔 사실은 자살이죠. 근데 잘 보면 타살이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충분하죠. 그럼. 이 사건은 뭐 그런 경우라고 단정은 이건 제가 단정하면 제가 잡혀가니까 그렇게 근데 어쨌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의문나는 사건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고, 예. 또 과거에 또 뭐 국정원 전신, 안기부라든가 또 중앙정보부 시절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김모 씨를 파리에서 닭사료기로 돌려버렸지 않습니까? 김영욱. 네, 그 김영욱이라고 해도 되나요? 돼요. 네, 김영욱 돌려버렸으니까 그거는 증거가 없죠. 시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사실은 사건 자체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전례가 자기 예전 부장을 돌려버렸는데 그러면 그 과장 졸개들은 뭐 그건 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럼 차분히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이 양반이 새벽 5시에 출근한다고 나왔습니다. 뭐 있을 수 있죠 뭐. 이거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갑자기 국정원에서 10시까지 출근 안 하니까 집에다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출근 안 하냐? 출근했다. 처음엔 보고도 그렇게 안 됐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죠. 예. 국정원에서. 근데 이제 지금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 국정원에서 와이프한테 시켜서 119에 신고해라. 국정원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12가 아니고 왜 119였을까요? 이런 것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찾는데 119가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추적 시스템이 112보다는 119가 더 가깝고 오히려 근데 119 같은 경우는 통제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만약에 112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찰의 정보과 쪽에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119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 생기면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정보기관과 사법기관 사이에는 묘한 경쟁심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측하기로는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119일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이게 어긋날 수도 있고 충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119가 제일 빠를 수도 있고 효율성 면에서도 119가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찾기가 더 빠르게 찾았으니까 아무 의문 없이 찾아주죠. 119는. 근데 112는 바로 보고를 하거든요. 왜? 예, 왜? 이거 뭐지? 뭐지? 라고 하면은 이제 바로 서장, 정보관, 서장, 바로 흔히 말하는 가장 위는 이제 청와대 정보비서관실까지 올라가니까 일이 꼬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통제 못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국정원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갔다가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렸는데 여기서 의문점은 그겁니다. 어쨌든 119에 신고해서 119가 이제 출동을 하는 사건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새벽 5시에 나 출근한다? 나왔어. 그걸 EJ 사무실에서 왜 안 와요? 했다. 우리 마누라 경찰 신고할까? 119에 신고할까? 안 하죠. 안 하지. 하루나 이틀 정도 기다리거나 그렇지. 그러겠지. 뭐 새벽까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상하다 전화하겠지. 근데 바로 5시간 만에 전화를 했다?
이것도 웃긴 거고, 그러면 경찰이나 119나 그걸 찾아준다. 이것도 웃긴 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 경찰서장 출신의 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찾아주냐? 미쳤냐 그러더라고. 기본적으로 그분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남성들은 잘 안 찾아준대요. 가출을 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실종 신고 자체를 안 받아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성들은 실종 신고 받아주는데 또 여성을 받아줘도 하루 정도 지나야 뭐 수사를 하고 이렇게 된다. 그것도 일반 실종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빨리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사건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을 하루가 아닌 5시간 만에 신고하자마자 바로. 그리고 이렇게 위치 추적이나 이런 것까지 동원하려면 이 사람의 신변에 뭔가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근거를 대야 된다고. 확증을 해야죠. 네, 이거 입증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든지, 아니 뭐 자살에 대한 뭐 징후를 보였다든지 이게 없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바로 했고 여기 비교되는 게 이런 거잖아. 성한종 씨는 유서를 써놓고 나갔단 말이죠. 유서를 써놓고 나갔는데도 그 많은 병력이 출동해서 뭐 휴대폰을 추적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 근데 이 사람은 유서도 쓰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적어도 없었는데 바로 찾았단 말이죠. 이런 점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전문가 아닌 문외한의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하다.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이상하죠. 이거는 뭐 흔히 말하는 처음에 실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귀가라고 하죠. 미귀가인데 미귀가는 흔히 말하는 남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날이 하나 지나도 그 여성들 특히 여성들 중에서도 어린 여성 그리고 아니면 나이 많은 할머니 이런 분들한테 적용돼서 이게 좀 빨리 되는 거고 흔히 말하는 그 남성들한테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기 직장 간 사람이 꺼놓고 저기가 뭐 개인 일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싸우다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이니까 이거는 그냥 뒤에서 갖다 붙인 거죠 사실은. 그게 그렇게 봐야지 100%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뭐 국정원 직원 같으면은 집에다 말 안 하고 뭐 출장도 해외도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기다 국정원 직원이면은 권총 사격을 비롯해서 각종 무술을 배웠을 수도 있을 텐데 더더군다나 실종이 됐더라도 뭐랄까 좀 안심이 된다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이 건에서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빨리 찾아줄 수 있었던 건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상태로 인원이 동원돼서 이 사람을 찾아줬냐?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국정원에서 이 사람을 이미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낌새를 채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안 와? 안 오면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좀 뭐가 후두둑 했어야지 이것이 설명이 되는 거지. 그 군대에서 관심사병 하듯이 관심 직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9시인가 10시에 감찰이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1대1 신문 같은 거. 그런데 그 시간에 안 오니까 전화를 했다는 건데 처음에 이 감찰도 국정원에서는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 없다라고 하다가 말실수로 이제 인정하게 된 거야. 감찰이 예정돼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그 감찰 때문에 그 감찰이 워낙 고강도이니까 국정원 감찰은 뭐 엄청나게 센 거니까 그 국정원 감찰 때문에 거기에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서 자살한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다 책임지라 이런 거야. 응? 이 모든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따가 유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왜 유서 내용에 보면 뭐 상한학교 다니는 딸 뭐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말 안 들으면 네 딸, 상한학교 다니는 딸, 미래, 협박 이런 거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그 딸이 그 아버지 장례식에 상한학교 정복을 입고 나타나고 뭐 그게 연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라고 추측이지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감찰에 대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해를 조금 더 나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사법기관의 정보기관의 감찰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의 감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 우리 보통 생각해 감찰이라는 걸 이렇게 오셔갖고 이것 좀 서류 좀 작성해 주시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되셔서 이게 이런 게 감찰이 아닙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일단 말부터 까고 네. 계급장 떼고부터 이제 말하자면은 굉장히 큰 모욕감을 줍니다.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걔네들은 이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계급을 확 나눠버리기 때문에 너는 들어오는 것 자체가 평이고 나는 위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계급 자체가 달라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도 까고 말하자면 그걸로 이제 우리말로 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체를 그 사람을 보거나 거기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공포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도 공포인데 들어가서는 뭘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어떤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약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이렇게 다 놓고 봅니다. 너 딸 육사 다니네? 뭐 그렇지. 자갈단 뭐 해네?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말 잘못하면 얘들을 건드린다는 소리다라고 하는 걸 압박을 하는 거죠. 그게 흔히 말하는 저희들이 일반 사법기관에도 많이 가르치는 전략적 신문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저희들이 가르치죠. 프로파일러들이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그 감찰이라는 것 자체가 뭐 전화 한 통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 진짜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하자면 그건 그렇지 않고 정보기관의 사법기관의 감찰이라는 건 야차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또 감찰을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몇 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저도 듣기로 여기 들어가면 사실 감찰이라는 데 들어가면 거의 죽여버리는 식이라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완전 작살나죠. 작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냥 물리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을 뿐이지 내가 여기서 말을 안 듣고 나가면 뭐 내 가정, 내 자체가 완전히 묻혀버리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겪고 나면은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럼 유서를 좀 살펴볼까요? 보통 그 자살자들은 유서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담겨지죠. 만약에 그거를 자기가 썼다고 하면 전제가 그거죠. 예. 전제가 다 있었다가 하면 예. 모든 게 담겨 있다. 예. 근데 이제 유서를 보면 첫 줄이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예요. 저는 이것 자체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 이거 자체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다고 봐. 유서 첫 글에 왜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야? 이거 뭘 뜻하냐는 얘기지. 딱 직칭을 했네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사람 혹은 이 사람들한테 저 좀 잘 봐주세요. 제가 이렇게 안고 가니까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앞에다 원장님, 차장님, 국장님께라고 최대한 예를 표해서 이 사람들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뭐라고 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서의 형식을 빈 어떤 자기의 결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흔히 말하는 기승전결로 이것이 이렇게 됐고 내 잘못이 사실은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앞에 부분은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그러나라는 것은 우려할 분이 전혀 없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렇죠. 네. 동료와 국민들께 큰 논란이 되게 되어 죄송합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고 직원의 의무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이 오늘의 사태를 일으킨 듯합니다. 여기 지나친 업무에 대한 욕심 내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게 국정원 우리 조직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이다. 개인의 일탈로 가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쓰는 거고. 네. 다음 단락. 정말 내국인에 대한 선거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전혀 없었다. 강조. 또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하였습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찰이 없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는 혹시나 싶어서 자료를 삭제했다. 이게 이제 논리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죠. 사찰이 전혀 없었으면 떳떳하게 나가지 왜 자료를 삭제를 해.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삭제를 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는 저의 부족한 판단에 저지른 실수였다. 그 삭제한 건 내 실수다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 아까 말씀하신 그러나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를 포함해서 모든 저의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좀 맥락이 맞아요. 근데 뒤에 그러나부터가 저희 행위는 우려하실 부분이 없다는 게 뭘 우려하실 부분이 없다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말하자면 사찰도 없었고 혹시나 해갖고 내가 삭제를 했고 이건 실수예요. 근데 뭘 우려를 하죠? 내가 혹시 몰래 남겨두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행위는 우려할 부분 전혀 없다는 게 흔히 말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냐면 경고문이라고 이걸 좀 처음에 판단했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새끼들 건들지 말고 내가 안고 가니까 근데 문제는 거꾸로인 거. 만약에 내 새끼들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자료에 대한 그 겁을 여기도 확 줬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행위는 우려할 부분이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뒤에 말하자면은 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조치해라는 거죠? 이 말하자면 이거를 나의 죽음을 조치해라는 건지 아니면은 내 가족의 신변을 보장해 달라는 그 건지. 얘기죠,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약속어 안 하면은 뭐 이런 일종의 그런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그래서 원장님, 사장님, 국장님이 이로 보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끼라는 범인은 내 가족도 있지만은 제 부하도 있어요. 부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락. 국정원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수행함에 있어 한치의 주저함이나 회피함이 없도록 조직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조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가 쓰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일종의 어떤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되는 거죠. 이 이후에 조치를 똑바로 안 했을 경우에는 내가 심어놓은 것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니들 똑바로 안 하면 터뜨려버리겠다. 근데 위에는 없다고 얘기는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 없는 건 위에다가 이제 일종의 어떤 그냥 형식적인 얘기를 한 거고 형식적으로 난 안 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웠고 뭐 했는데 그러나 부터가 사실은 본심이죠. 앞에는 그냥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줬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나는 이렇게까지 했다. 이제 비유하면 자 여기까지 다 해줬어. 이제 다 없어. 근데 지금 이후부터 나하고 애초에 약속했던 거 똑바로 안 하면은 뭐 터질지 몰라.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보통 이런 전문가들이 뭐냐면은 백도어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터트릴 수 있는 시한폭탄을 그렇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야 이거 무슨 첩보 영화나 아니, 드라마에서 근데 보던. 이 기술자가 20년 넘는 이런 데 베테랑이래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 뭐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적어도 원본하고 돈을 바꾸면서 원본 주는 새끼는 없어. 아이, 복사하고 카피 갖다 놓고. 야, 그 인생이 진리 아니냐? 그 수수의견에도 나오잖아. 그럼. 원본 주는 새끼가 어디 있어? 만약에 그랬다고 했다면 딸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안전장치를 이 정도의 과장 정도의 정보기관원이면은 어디든지 맡겨놨을 가능성이 있겠죠. 자기가 죽는데 가능성이겠죠? 가능성이죠. 마지막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이거 보고, 야, 무슨 유서에 감사합니다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감사합니다가 사실은 전 뭐 이게 들어가지 말아야 돼 아니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제 40여 년 살았는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별게 다 스칠 거 아니야. 자기 새끼들도 스치고 마누라도 스치고 뭐 부모님도 스치고 마지막에 근데 딱 쓰면서 감사합니다. 보고서 쓰듯이.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냐 하는 거지죠. 심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 많은 유서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감사합니다 들어간 건 처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이게 앞장인가 뒷장인가 이게 흔히 말하는 숫자로 봐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게 1, 2장이고 이게 세 번째 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좀 순서가 감사합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예, 감사합니다라는 유서가 있나? 아, 언론에 처음에 공개됐던 게. 이게 첫 장이 이게 아니었어요. 첫 장이 아니라 이게 마지막 장일 장이면 수도 그나마 있- 말이 예, 좀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서 자체에는 이게 유서라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 썼냐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언제. 아. 그러니까 지금 추정한 게 모두 다 생각하기를 마티즈 안에 썼다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근데 마티즈 안에서 이걸 썼나? 아니면 그 전에 써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감찰 계속 받아왔고, 그죠? 그리고 이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됐고, 그럼 그때도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은 언제 썼을지 모르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마티즈랑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유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할 땐 자료를 삭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양반은 삭제 권한이 없습니다. 삭제는 상급부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권한이? 4급이니까 권한이 없는데 없다 월권을 한 그러더라고요. 거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거야. 이것도 잘못된 거고 오늘자 신문에 보니까 삭제를 딜레이트 키를 이용해가지고 지우기 해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럼 뭐 휴지통 복구하면 뭐 바로 복구되지 뭐.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게 우리 저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설명했지만은
전문가 아닙니까? 이 분야에. 그렇죠. 이 분야의 베테랑 전문가고 정보요원이란 말이야. 어? 대한민국 최고 정보원에 속해 있는 정보요원이 자기가 작성한 문서를 삭제하면서 디가우징이나 이레이징을 안 하고 아니면 씨발 하드를 딜레이트 부시던지. 키를 딜레이트 키를 눌러가지고 씨발 삭제를 해? 이런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러고 이거 누구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삭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워낙 전문가니까 이 복구가 안 될 것이다. 전문가는 복구가 어려울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걸 추측을 했고 만약에 국정원이 복구했다고 100% 복구했다 갖고 와도 거짓일 것이다. 왜? 다 못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론 프로 할 것만 갖고 오겠지. 그래놓고 다 복구했다고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딜레이트를 했다는 거야. 그럼 뭐하러 삭제를 해 이거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유서 내용에 의하면 삭제했던 이유로 그 원인으로 자살했다는 것도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로 자살을 한 사람이 그 원인 하나로.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딜레이트 키를 해서 쉽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쓰란 완전히 말이야. 복구도 안 되게끔 했을 정도의 파워가 있어야지 자살을 할 만한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복구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뭔가 아직 꿈꾸기를 가지고 거짓말을 칠 수도 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확실히 확인을 못 하니까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생기는 건데 아니 뭐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뭐 복구한다고 했지만은 얼마나 복구할지도 모르겠고 그 범위도 자기들이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가 얼마나 삭제했는지 우리는 얼마나 복구할 이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얘들이 가져온 게 요게 다 복구했다고 하면 믿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컴맹입니다. 뭐 여러 차례 방송에 언급해 컴맹입니다만 요거 딜레이트 키로 지운 거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컴맹이 나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다라고 보고. 다음 유서를 볼까요? 지금 방금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유서는 이제 국정원 간부들한테 남긴 유서입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남긴 유서가 있고, 첫째 딸한테 남긴 유서가 있고, 둘째 딸한테 남긴 유서가 있고, 부모한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가족한테 남긴 유서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아내한테,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 운동에서 왕자 만든다고 약속했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미안해. 잘 부탁해. 당신을 정말 사랑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부족한 나를 그토록 많이 사랑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이 유서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 보기엔 이상한 점이 없는데 이제 시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이제 그날 썼는지 말하자면은 그렇게 썼으면은 죽기 1시간 전에 그 사람을 보고 왔단 말이에요. 아내를. 그렇죠. 네. 그죠. 그러면은 그 유서는 그 집에 놔두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아내를 1시간 전에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1, 2는 집에 놔두고 그 원장 하는 건 이제 차에 놔뒀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바로 1시간 전에 이거를 그리고 나갈 때 이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거를 해서 이게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구 자체로는 사실은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유서 쓴 건 맞는데 시점이 문제가 돼갖고 저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 쓴 유서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원장, 차장, 국장님께 쓴 유서가 있는데 뒤에 내용들은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서 같은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그 뉘앙스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그렇죠. 완전히 그래서 강력하게 그래서 들거든요. 그리고 거죠. 이모티콘도 많이 썼더라고요. 하트 그렇죠. 표시 하트도 뿅뿅하고. 많이 넣고. 그래갖고 시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쓴 시점이 다를 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그럼 조금 시차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자, 그럼 첫째 딸한테 남긴 유서. 미안하다. 너는 나의 희망이었고 꿈이었다. 땡땡 생활 잘 마치고 훌륭한 땡땡이 되리라 믿는다. 아빠처럼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어 자랑스럽다. 엄마와 땡땡이랑 잘 지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 미안하다. 극단적인 아빠의 판단이 아버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요즘 짊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 힘이 든다. 훌륭하게 자라줘라. 사랑해. 이제 이 딸이 이제 사관학교 다니는 그 그쵸. 친구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이제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저 같으면 아니면 뭐 다른 많은 경우에도 첫째 딸은 지금 저 숙소에 있지 않습니까? 육사 숙소에?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네, 마지막인데. 근데 그걸 또 글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저는 시점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드는 게 그거예요. 아니면은 보통 이 정도라면은 전화라도 한번 해서 목소리라도 한번 하고. 그러니까 아니 마누라는 좀 전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이제 앞뒷장 이게 이제 유서를 언제 썼지? 이거 쓸 수 있는 상황이었나? 근데 보통은 이 가족들 혹은 이제 딸들 같은 경우,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사망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만났다든가, 만나가서 이제 몇 시간 후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 주변 정리를 좀 하는 그렇지. 거죠. 또 아니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마지막에 문자나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그리고 자살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딸은 떨어져서 오랫동안 못 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딸랑 유서만 쓰고 자살했다. 이건데 조금 의혹이 있는 부분인데. 그 아내하고 첫째 딸한테 쓴 유서 중에 공통점 발견돼요. 짊어질 짐들이 너무 무겁다. 이거는 똑같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 여기서 이제 짊어진 짐들이 그 이번에 터진 그 사건이겠죠. 자기가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좀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이제 둘째 딸은 아직 철이 없다고 치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할 만한 그거를 이제 흔히 말하는 가족한테 자기의 심정을 얘기한 거겠죠. 자기가 이제 얼마만큼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또 둘째 딸에게는 웃는 모습이 예쁜 우리 아기 고3인데 힘들지? 언니 방에서 자고 있더구나. 보고 나오는 그치. 거지. 예. 좀 더 친근한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땡땡이 되리라 믿는다. 사랑해. 이거는 여기는 별 특이점이 없고. 부모님, 아버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엄마 자주 들리지 못했는데 미안해요. 땡땡이라 그래도 항상 마음은 엄마에게 있었어요. 자식된 놀이 다 하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굉장히 부모님한테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단결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말하자면 첫째 딸이나 부모님한테는 전화라든가 문자라든가 아니면 전화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급하게 죽었어야 됐나? 그거 이 부모님한테 굉장히 무미건조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유서, 예. 예. 이게 유서가 지금 걸리는 게 지금 첫째 딸하고 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빨리 죽었어야 되나? 전화라도 하고 아니면 뭐 문자라도 보내고 아니면 이렇게 좀 감정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되게 형식적으로 의미가 이제 딱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건 또 이제 굉장히 열성을 다해서 이제 그 팀 원장 차장한테는 다 그 얘기를 다 절절히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좀 그러나 뒤에선 좀 흔히 말하는 이런 것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는 건 그런 거죠. 이게 밸런스가 맞느냐, 감정의 밸런스가 맞느냐, 그리고 그 시간적인 여유가 그만 있었느냐, 아니 없었느냐. 그러면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감정의 밸런스가 안 맞다고 하면은 이건 여기서 쓴 게 아니고, 아니면 써왔거나 아니면은 이것은 다른 쪽에 썼던 걸 놔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유서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유서를 쓰고 예. 자살을 시도했겠죠. 지금 그 자살할 때 이용했던 번개탄은 사망한 거 아닙니까? 예, 5개 정도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이제 집에서 나오면서 구입을 해서 이동해서 했는 건데, 지금 자기 운전석 옆에 조수석에 하나, 또 뒷자리에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건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혹시? 말하자면은 보통 이제 번개탄을 비롯할 때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사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산화탄소 농도가 이제 폐쇄만 시킨다면 그 좀 쭉 올라가면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는 식으로 가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이 문제예요. 처음이 뭐냐면은 불꽃이 많이 튑니다. 예. 우리 좀 많이 붙여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붙여갖고 이제 그 판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안에 넣죠. 그리고 이제 또 놓고 이렇게 넣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행동이 번잡하지 않게 위해서 한 군데 그냥 하는 겁니다. 한 군데 해서 뒷자리나 이렇게 해갖고 피워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기 마음을 정리를 하고, 그 전에 사실 미리 붙여놓죠. 테이프 같은 네, 걸로. 테이프로 붙여놓죠. 근데 그래서 이제 2자리가 했다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티즈가 작은 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만 해도 번잡한 일인데. 그렇죠, 번잡한 밖에서 일인데. 불 피우고 막 불 타오르고. 근데 그걸 하나 해놓고 또 나가서 또 불 붙여서 또 뒷자리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이 자살 전문가네 이런 웃지 않은 웃기지 않은 소리를 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군데는 이거 케이스가 좀 드문데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드문 케이스다. 네, 드문 케이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자리, 옆자리 같은 거 맡기기가 좋기 때문에 뭐냐면 열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네네.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뭐 처음 발견됐을 때 막 끄름도 있었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말하자면 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고 또 말하자면 검은 것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다른 자살 사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 또 의문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일산화탄소 이렇게 가스를 막 피우면 맨 처음에 이제 힘들기 때문에 수면제를 미리 먹는다거나 그렇죠. 소주를 먹잖아요. 그렇죠. 빨리 잠들라고. 네. 잠들어서 조용히 가려고 그렇죠. 하죠. 예.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그런 게 없었죠. 말하자면 소주 한 병 소주 샀다고 한병 산 건 하더라고요. 예, 나왔죠. 샀다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려고 하면은 말하자면은 수면제 같은 걸 먹고 가는 게 제일 뭐라고 해나 순서상으로는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정원 직원인데 굳이 번개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권 과장의 이해 때문에 그 앞에 예. 그러니까 그게 참 앞에 건강은 어떻게 자살 시도를 했었죠? 똑같죠. 그것도 아, 번개탄이었죠. 번개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번개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애용되기 시작한 게 뭐 아시는 뭐 아시는 대로 이제 탤런트가 이제 네. 하게 되면서 그 뒤부터 그걸 사용하는 게 한 몇십 배 늘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번개탄을 가지고 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거의 그 폭발적으로 늘어나갖고 그냥 모텔방에 들어가서도 번개탄 피우고 거기서도 번개탄 피우고 차에서도 내고 그런 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번개탄의 그 위험성은 그런 겁니다. 차가 타버린다는 겁니다. 차가 거의 상당히 적지 않은 케이스에서 뭐냐면 불꽃이 튀면서 소파가 타면서 확 차가 전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밖에 안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 뼈가 아니라 이제 불이 많이 탄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번에는 차는 좀 깔끔하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유서가 안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저렇게 했는데 그럼 유서는 보통 그러면은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놨겠구나. 집이나 이런 데 놨겠구나 했는데 차에서 발견됐다고 그래서 갖고 그래? 그러면은 뭐지? 그러면 미리 예열을 열심히 잘 해갖고 한 다음에 불꽃이 안 튀게 한 다음에 이거는 다시 방에 넣었었나?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그런 게 좀 의문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이게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남아야죠. 남겨야 되잖아요. 네. 꼭 이렇게 좀 신신당부한 거잖아요. 메시지잖아요. 거기다가 메시지를. 유서란 거 자체가 누군가가 보길 바라면서 쓴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 번개탄을 피우고 막 그럴 때 하게 되면은 그리고 권 과장의 예를 분명히 봤을 테니까 그러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았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왜 좀 번거로운데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 방식 자체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걸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 감식했던 사람들은 조금 이상한 점이 이상한 점 느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원이 성명서를 냅니다. 초유의 일이죠. 처음 봤습니다. 전 세계인 니깁 이런 일이 있나? 전 세계 정보기관에서 아니 씨발 모사드 이런 애들 일본의 내각조사국 CIA MI6 이런 데서 씨발 이게 성명서 발표하는 거 봤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얘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모토 아니야? 그런데 양지로 나와가지고 지금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랄이요. 그럴 것 같으면 국정원 용어를 왜 하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 근데 하여튼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 성명서를 말도 안 되는 성명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국정원 일동이잖아요. 국정원 일동.
뭔 일동이야. 진짜 일동 아니잖아. 나 옆방에 우리 국정원이 누가 일하는지도 몰라요, 정상인 거예요, 국정원은. 말하자면 다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동 해나가가지고. 근데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둔 거는, 이거 누가 봐도 무리수거든요? 그만큼 쫓기고 있다. 국정원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반증으로 이런 성명서가 튀어나온 게 아닌가. 이 성명서 솔직히 밑에 애들이 만들었겠습니까? 위에서 누군가 씨가 쓰라고 시켜갖고 나왔겠지. 아니 아까 이 작가 얘기했지만 저 아는 사람도 한 명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옆에서 뭐 일하는지도 하나도 모른다면서요? 물어봤더니 그 말은 과연 진실일까? 딱 그러는데 아예 보안을 되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답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국정원 일동이라 나왔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일동이 누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동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국정원장이 쓴 거죠. 국정원의 위에서 누가 결제가 난 시켜서 거죠. 뭐 국정원에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분명히 지금 심적으로 쫓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진짜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게 발각이 되면 이제 국정원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간첩 조작 일으켰지, 댓글 조작 일으켰지, 거기다가 이 민간인 사찰까지, 정말 국정원 해체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가 나왔다. 내용도 참 깨요. 더 이상 묻지 마라. 그러니까 국정원 성명서를 보면요, 그 중간에 이런 거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증언한 이 유서 내용은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망자가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가는 길에 쓴 유서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라. 사찰은 전혀 없었다는 말을 받아들여라. 이 말이거든. 이 말인데 그럼 씨야 뭐 장자연이 만든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 씨발. 처벌된 사람 있어? 성한종 리스트 처벌된 사람 있어? 그렇죠. 예. 이따구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무차별적 매도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국정원이 왜 있습니까?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정치권과 언론을 비난하면서 조직에 충성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오로지 조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점점 국정원을 더 해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잖아? 그렇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들이 지금 굉장히 쫓겨서 무리한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 왜, 30 몇 개국에서 다 했는데, 국정원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난리냐고, 근데 그 30 몇 개국 보면요, 태국이라든가, 키프로스라든가,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고, 설사 선진국이 거기 있다 그래도, 다른 어떤 선진국의 정보기관에서 대통령 선거 때 댓글 쳐달고, 간첩 조작하고, 예? 정상회담 회의로 까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까가지고 정치권에 개입하고, 그런 국가기관이 있었습니까? 없죠. 없었잖아. 없었기 때문에, 늘, 양아치 짓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아치 짓거리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인 거죠. 양치기 소년을 왜 말을 안 믿습니까? 쭉 거짓말을 했으니까 안 믿는 거거든. 이번에도 그런 거다.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든, 심적으로 쫓기고 있는 겁니다. 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이런 성명서가 나왔다는 저희 진단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이건 완전히 무리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일동이라는 그걸 쓸 수 있는 건 말도 안 되는데 그랬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좀 다른 상황에 대한 좀 국면 전환을 노리거나 아니면 이런 걸 노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거꾸로 그럼 이 임과장 아니면 이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뭐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많이 좀 빨리 넘어가자 그냥 임과장 죽음으로 해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의혹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죠. 간첩 조작 사건에 이제 자살 기도했던 권과장? 권과장이라네요. 권과장이 자살을 시도해서 이제 뮤지에 그쳤고 이걸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로 그 사건은 덮여버렸습니까? 그죠. 많이? 말하자면 원래 권과장이 저걸 증언을 해야 되는데 단기 기억 상실이었어요. 생각이 안 나 그래갖고 보태갖고 근데 요새는 좀 정상적으로 다닌다 그러던데요. 근데 이제 다시 소환해갖고 증언을 못 들으니까 그건 끝난 거죠. 그 사건 자체는. 그걸 덮여버린 거예요. 끝난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이번 사건도 그런 거거든요. 지금 국정원에서는 이 사람이 다 했다는 거 아니야. 이 4급 요원이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8억 8천만 원 주고 샀다 그랬습니까?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이 9억 원 가까이 드는 이 비용도 이 사람이 지가 판단해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거야? 그렇지. 국정원은 그거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다 지금 뭐라 씌우는 겁니다. 꼬리자리 같은 거는.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은 다 씌웠는데 이 사람 죽고 없네?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를 하더라도 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담당자가 죽어버렸는데 그 뭐 데빌 엔젤인가 하는 그렇죠. 그 데빌 엔젤인가 하는 게 이제 그 사람이 인간 아니야 이런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고 지금 그 데빌 엔젤이라는 그 이름을 쓴 블로그 이제 낚시 던진 그 블로그 있잖아. 여러 가지 파일을 넣고 그 블로그가 지금 사라져버렸거든. 없었어요. 점점 증거를 삭제하고 있다. 증거는 삭제돼가고 담당자는 죽었고. 그러니까 의혹은 커지고. 이 사건도 역시 담당자를 죽임으로써 혹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들어서 덮어버리려는 그런 수작이 아닌가. 그렇죠. 이거는 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여기서 다 이 사람이 다 했다 그러고 이제 뭐 실제로 한 사람은 사라져 버리고 없으니까 그리고 직원 일동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끝내자. 있는 그대로 믿자라고 하고 이제 압력을 가하니까 지금은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는 분위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저기 조폭 영화에서 잘못하고 나서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서 이제 그만 덮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조폭들이 쫄병 하나 네가 들어가라. 아니면은 네가 그냥 칼바지. 그냥 시멘트 버가지고 서해바다에 갖다 넣은 다음에 우린 모르는데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국정원 직원의 죽음은 사실 안타까운 거죠. 가정도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 건데 이 한 사람의 참 소중한 목숨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끔 국정원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의혹을 깔끔하게 해석을 안 해주니까. 자기들이 다 모든 거 예를 들어 뭐 지금 안철수 저 위원장이 이야기한 자료들 다 내면 되잖아. 그런데 계속해서 뭐 국가기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숨기고 있는 것들. 내게 돼 있죠. 원래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내게 돼 있죠. 내게 돼 있죠. 네. 근데 보통 이제 전제를 달죠. 국가안보라는 걸 달고 안 내죠. 보통. 왜 그게 국가안보인지를 설명을 안 하고 국가안보 때문에 안 낸다고 하는 거죠. 그 결정은 국정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사소한 것도 막 이렇게 의혹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그것도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나중에 아몰랑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차가 뭐 범퍼 색깔이 다르다, 넘버판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경찰이 실험을 했대. 그랬더니 10번에 한 번 하니까 흰색이 나왔답니다. 나왔대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도 얘기를 했어. 다른 CCTV 깔아왔더니 그 다음에 차에 약간 틀린 부분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건 우리도 모르겠다. 근데 지금 뭐 사실은 저는 마티즈가 원래 차가 아니고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전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뭐 중요해? 그거 뭐 어쩌라고 바꿔서.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이건 이제 부차적인 건데 국정을 하는 일이 워낙 못 믿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전병헌 의원이 주장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제 번호판. 첫째가 번호판, 둘째가 이제 앞에 범퍼가드, 셋째가 안테나인데 이건 전병헌 의원이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안테나는 사진의 각도에 따라 있다가 없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장면을 보면 그 안테나가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병헌 의원이 좀 여러 자료를 갖고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게 있었고. 범퍼가드는? 범퍼가드도 마찬가지나. 범퍼가드는 이게 아주 작은 거여서 그 흐릿한 CCTV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지 않던데? 아니 그 범퍼가드 그게 지금 잘 보이는 사진은 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거고 CCTV에 잡힌 범퍼가드는 그 CCTV 화면이 아주 질이 안 좋기 때문에 거의 그걸로 분간을 못 해요. 이건 나중에 역풍 받을 수 있어.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번호판은 얘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번호판은 한 군데 찍었는데 빛 때문에 파란색이 하얗게 보였다.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 근데 한 군데가 아니고 다른 각도, 뒷각도, 옆각도, 다른 각도가 여러 가지 찍었는데 다 하얀색으로 보였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전 조금 무리수라고 봅니다. 무리수라고 보고 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거 그러니까 바꿔서 뭔 차이가 나냐고. 자꾸 이런 이슈가 빠져나가는 거보다 RCS 파일 해킹 당한 전화기를 찾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이걸로 국정원이 지금 더 좋아할지도 몰라. 이런 데로 자꾸 빠지는 격가지로 빠지는 게. 빨리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격가지로 빠지고 혹은 지들이 카메라 까가지고 오히려 역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RCS 뭐 예를 들면 20개를 구입했다. 근데 국정원은 20개만 구입했다 그랬는데 지금 더 많이 구입했다는 게 지금 서슬 나오고 있는 문제고 계속 밝혀질 겁니다. 또 얘들이 20개를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명밖에 감찰을 못한다.
이것도 거짓말이거든, 사실은. 이게 20개가 아니고 20개의 라이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20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20명만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몇백만 몇천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나씩 밝혀내야 되고 지금 뭐 얘들이 그 대북 첩보용으로 했다. 자기들은 또 연구용으로 했다 그러는데 야이씨 카카오톡으로 북한에 정보 보내냐? 간첩이 카카오톡을 쓰면 그 미친 간첩이야. 또라이지. 아니 카카오톡을 쓰면 어쨌든 며칠간 서버에 서버에 남잖아요. 남아 있는데 미친 간첩이 그걸 카톡으로 그걸 써? 또라이지. 난수표 띠띠띠띠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무수부. 뭘 그걸로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지금 이 국정원들이 낚시질에 이용했던 그 주소를 보면 네. 그 무슨 어디 그 축제 또 어디 떡볶이집 맛집 떡볶이 맛집 뭐 이런 거. 또 병원 무슨 병이 뭐 좋다 이런 거잖아. 그걸 간첩들이 왜 클릭하냐고. 어? 그렇지 않아요? 간첩은 떡볶이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수영 박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수영 박사는 거의 이제 확실한 거지. 얘들이 이제 해킹을 시도한 거. 근데 안수영 박사 안 걸려든 거지.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안수영 박사 누구냐면 천안함 이제 폭침에 천안함 침몰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천안함 침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그 잠수 전문가지 재미.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람을 감찰하려고 낚시를 던진 겁니다. 그 낚시가 뭐였냐? 그 서울대 공대 졸업생 명부. 그렇죠. 메일을 보냈어. 진짜 명부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클릭하는 순간 심어지는 거. 이 사람 심어지면서 컴퓨터는 진짜 명부로 넘어가는. 다 그냥 감염돼 버리는. 그 다음에 그걸 클릭을 안 하니까 다른 거. 미디어 오늘 기자를 사칭해서 오늘 기자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박사님 뭐 우리 신문하고 뭐 저저 인터뷰 요청하는 식으로 보냈어. 클릭해달란 말이지. 또 안 했어. 그래서 이제 걸려지지 않았는데 얘들은 말하는 거야. 안 박사가 대공용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공으로 가는 거야 이제? 대공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천안함 문제뿐만이 아니고 안 박사 고향이 이북이거든. 그러니까 이북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다. 근데 뭐 안 박사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이거 지금 뭐 공방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거를 해가지고 엮어 넣으려고 그런 겁니다. 근데 안 박사는 어떤 뭐 시민권자니까 이건 나중에 미국하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엮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 사람이 대국 용의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그런 사람한테 했다 그러면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예를 들어 EJ 이동영 작가 저 새끼 우리가 봤을 때는 빨갱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작가 핸드폰에다 심었어. 오빠 좋은 룸사로 가요. 오빠 우리 다 클릭이지. 어디 강남이야? 놀이터야 놀이터? 바로 클릭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코에 걸면 누구한테나 다 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 애들이 빠져나갈 게 있는 거죠.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얘들이 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국정원 대신에 그 샀다는 그 회사 이제 나나테크인가요? 나나테크 한 명은 캐나다로 갔고 이걸 또 그냥 두는 게 어디 있어? 캐나다로 가는 사람을 출국 정지시켰어야지. 못하게 했어야지. 하나 갖고 한 명 공동 대표는 증언을 하기를 중국 내 한국인을 해킹하려고 했다 이런 증언을 했단 말이야. 중국 내 한국인 민간인 해킹이 지금 이게 뭐야? 그렇지. 간첩 해킹이 아니잖아. 이건 민간인 해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가면 갈수록 국정원을 분리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스텝 꼬이네. 아니 결국에는 대공이나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뭔가 연결선이 있는 게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그거 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공 용의점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이걸 했다 그러면 그냥 하면 안 돼. 영장 신청해서 판사한테 영장 받아서 해야지. 그렇지. 어따 대 그냥 막 하나. 그러니까 다 실정법 위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다 까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계속해서 이런 무리수 어떻게든 덮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계속 카바치고 있는 거예요. 국정원을 보호하고 국정원 무슨 대변인인 줄 알았어 새누리당이. 멘탈 좋아. 뭐 해킹할 수도 있지 뭐. 미친놈들이야 그러니까. 야 이런 멘트를 어떻게 할 수 있지? 얘네요. 제가 저번 시간에 미림팀이 한번 언급했을 텐데. 네. 김대중 정부 때 미림팀이 가동이 돼가지고 이건 뭐 대통령 모르게 했다고 난 생각합니다. 대통령 모르게. 국정원이 대통령 모르게. 김대중 대통령 모르게? 왜냐면 이거 사건 터져서 그 대통령이 그거 다 없애버려 해서 없었잖아. 근데 그거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에 도청한 거거든.
한나라당 애들을 막 생긴 거 난리 난리가 났잖아. 났다. 별개 쌍욕은 난리 났었다고. 그 어디 저도 국회의원을 사찰을 사찰하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안기부 X8 도청사기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국정원이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난리 내고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박근혜였습니다. 박근혜 뭐라 했냐면 읽어줄게. 씨.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습니까? 도청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려면 국정원이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2005년에 2005년에. 당시 박근혜 대표였겠죠. 예. 대표. 근데 지금 뭐 합니까? 입 꾹 따고 입에다 오바라쿠 딱 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유, 10년 동안 또 사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겠지. 뭔 사정? 아니 그 양반 사정 존나 좋아해. 아이, 뭐 그래. 개소리야. 아니, 지난번에 이 사정이든 저 사정이든 나한테 사정 너무 좋아해. 아니, 국회법 문제도 그 대변인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그 사이에 또 사정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대통령이 한마디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정원이 움직입니다. 대통령 요즘 뭐 하시나? 모르지 뭐 하는지. 근데 휴가가 준비하나? 대통령이 왜냐하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대 당시에 이제 이 국정원 도청 사건 불거졌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조사하라 그랬잖아. 근데 당시에 조사하기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김대중 정부하고 안 그래도 사이가 나쁜데 저 뭐 대북 송금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걸로 또 전 정권을 주면 우리 같은 DJ 빠돌이 돌아버리는 거거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확실하게 조사해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대통령이 미리 나가고 이거 국정원 잘못됐다고 조사를 해라 해야지. 조선시대 정조 때 의금부의 2명이 귀향을 가요. 근데 왜 그랬냐 하면은 의금부에서 뭔가 수사한 것을 어떤 사람은 이거 잘못 없으니까 이름 빼라 그런 거는 놔두고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이름 올려라 그런 거는 놔두지 않았단, 이름 올려라는 거 올리질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책임자 3명을 귀향을 보내버려. 그러면 정조가 한 얘기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누가 이 법을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의금부도 직속기관이었거든. 왕의 직속기관이었단 말이야. 국정원이 이런 잘못을 하면 뭔가 원칙이 이런 게 있으면 니네가 잘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거 왜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2015년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보다 못하구나. 그리고 또 노무현 정부 때 안기부 국정원에서 대통령한테 댓글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 작업을 하게 해달라고. 그건 이제 한미 FTA 문제 때문에 당시 여론이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댓글 작업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못 믿어서 재차 3차 그거 절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국정원이 먼저 한다 그랬잖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하고 독대를 없애버렸거든요. 늘 전임 대통령이 쭉 하던 관례를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정보기관 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했지. 그러니까 국정원이 몸이 단 거야. 아, 씨발, 나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 조직은 국가가 아니고 정권에 충성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대통령하고 타이다 했던데, 우리가 보장받는데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바를 친 거지. 그리고 나서 이명박으로 바뀌었잖아요. 사라졌던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독대가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댓글 사건 일어나고, 원세훈이가 좌파를 적출해야 된다. 인터넷에서 좌파 적출 이런 얘기 슬슬 꺼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과잉 충성을 MB 정권, 박근혜 정권에서 하고 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MB 정권 때는 뭐 이제 드러난 거는 이제 댓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입 꾹 다물고 있는 이유, 국정원 개혁, 셀프 개혁,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국정원에서 국정원과 박근혜가 꾹짝이 맞았고. 그거를 국정원이 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작가 생각에는 어때요? 국정원이 그야말로 있긴 있어야 되잖아. 정보기관이 있어야죠. 우리나라에. 있어야죠. 근데 정보기관이 정권의 눈치 안 보고 진짜 국가에 충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투명할 필요가 있어요. 투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예산도 집행도 뭐 아무도 몰라.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야. 이 돈 필요하면 그 돈 갖다 쓰는 문제고 또 이게 국내 담당, 국외 담당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국내 담당에서 터집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니까 국내 담당이. 근데 국내 담당은
이제 국내에 들어온 간첩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저 외국 어떤 뭐 대사들 오면 문제 있으면 보고. 그러니까 그때 왜 호텔에서 걸린 거 이런 거 있잖아. 호텔에서 뭐 훔쳐 들어갔다 걸렸잖아. 그런 거 이제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잘하고. 잘 해야 되는 거, 잘.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들이 할 일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지들이 할 일을 못 하니까 뭔가를 이 정권에 잘 보일 충성을 뭔가 만들어야 된다니까. 빙빙 놓을 수는 없으니까. 또 예산을 따내려면 뭔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꾸 이런 무리수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파트, 정치 관여 이런 것들을 전면 금지 이런 것 조항을 강력하게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정보기관인데 간지가 이렇게 안 나냐. 그러니까요. 몰라 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이걸 잘 이용하겠습니다. 어떻게? 악용하겠는데? 저쪽도 죽이는 걸로 잘 아주 새누리당 한 150명 국회의원쯤 되는 약점 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싹 이용하는 걸로. RC에서 다 심어가지고. 다 심어가지고. 뭐 김영욱이가 중정하던 시절 그렇게 조인트 까고 호텔에서 올라가 조인트 깃방망이 때리고 이러려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세청 YS처럼 국세청 동원해가지고 저 언론사 세무사 딱 한 다음에 조선일보. 안 터뜨려 딱 쥐고 있어. 쥐고 있어. 조카치 쓸래? 사주 한번 감옥 갔다 오면 정신 차릴래? 이렇게 쓱 한번. 그렇게 전 하겠습니다. 야, 결국에는. 아우, 시원해, 씨. 야, 국정원이 국가에 충성하게 만들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요? 나한테 주사위 만들어 놓고. 다음부터 저지른 걸로.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 총평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좀 뭐 죽음이었는데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형식상으로는 자살인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과도하게 말하면 강요된 자살이고 좀 무리하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정원 내부가 이렇게 스스로 자정도 안 될 정도로까지 여기까지 국민을 이렇게 배신하는 어떤 국가기관이 됐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들어가는 게 이 임 과장의 자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잘 밝혀지진 않을 거지만은 그래도 전모가 좀 밝혀져 갖고, 죽은 사람이 좀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좀 풀어줘야 될 것 같고, 또 그 앞서 갖고 이 사건의 배경이 됐던 RCS 해킹, 이것이 좀 더 깨끗하게 전모가 좀 밝혀져야지만이 이 자살 사건도 좀 깔끔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가 좀 이상한 생각을 했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국정원에서 만지는 사람 중에 혹시 지가 짝사랑하는 여자, 혹은 연예인, 이런 데다가 날리지 않았을까? 아, 그래? 낚시해가지고? 잠깐만. 왜 이래? 아니, 왜냐면, 이걸로, 감청, 도청뿐만이 아니고, 카메라로 움직이잖아. 모든 걸 다 볼 수 있으니까. 잠깐만, 지금 그래가지고, 신민아랑 또 누구 만난다며. 그것도 우연치 않게 그렇게 터지네? 아니, 그게 저번에 한번 제가 슬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에 말한 것 같은데, 디스패치가, 뭔 돈으로, 님이 저렇게 맨날 저렇게 하겠냐? 디스패치 광고도 안 받는다! 지면도 없다! 근데 뭘로 저렇게 하겠냐,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 뭔가 있겠지. 뭐 그런 거지요, 뭐. 그리고 꼭 이럴 때 터지잖아요? 뭔가 있겠죠, 뭐. 그렇다고 이제 보여지고, 이거 제가 아까 왜 뭐 여자친구를 볼 것 같다, 뭐 짝사랑하는 사람 볼 것 같다, 왜 이렇게 말했냐면, 뭐 이건 아직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이번에 기무사 소령 간첩행위로 이제 간첩행위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이제 중국에 정보를 넘겨줬다는 김일정은 그 사람을 검찰이 수사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 야, 너 이렇게 했지? 하니까. 전 한 적 없습니다니까. 뭘 한 적 없어? 너 그때 엎드려서 썼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에? 아니, 엎드려 쓴 걸 어떻게 알아? 자, 뻔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 예? 그러면 이걸로 활용했다는 거야.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 손에 칩 씹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자유행위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야, 집에서 딸 치는 빤스만 것도 입고 나오는 거 어떡하냐?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씨 무서운 세상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야 이 작가 너 몇 월씩 딸 쳤지? 너 앞으로 이제 하지 마. 할 거야 이거 다 퍼뜨린다 이러면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 작가는 딸 치는 것까지는 야 까이씨. 그래, 했다! 다른 게 무섭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에서 해킹하는 거 있잖아. 중국 애들 돈 달라고. 그쵸. 보이스피싱. 몸캠. 몸캠. 네. 몸캠.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다 이게.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몸캠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물론 얘들이 이제 비싼 돈 들여 사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일반인한테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 해서 미친놈들이고 일반인들 하지 않을 거고. 야, 너는 이제 일반인이 아니야. 아까 말했던 그 대공용이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그 지들이 봤을 때, 혹은 정치인들, 그렇죠? 혹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러니까 뭐 자꾸 뭐 천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했을 것이다. 그럼 뭐 민간인 사찰이거든요. 이번에 뭐 세월호 그 박래군 씨 같은 게 또 말도 안 되게 예. 구속됐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걸 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연치 않게 그 메신저 망명이라고 얘기해서 나왔던 텔레그램도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받지 않나. 뭐 여러 가지 정말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요, 그냥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제, 그 문성근 씨하고 오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바꾸래요, 저보고. 2년 전입니다. 2년 전이죠?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아이폰을 쓰면, 특정 뭐 브랜드긴 하지만, 아이폰을 안 쓰고, 네가 만약에 안드로이드를 쓰면, 너랑 나랑 얘랑 어디에서 만나는지까지 다 알 수 있다.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자도 카톡은 쓰지 마라.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형 너무 또 이거 음모론에 빠져 계신 거 아니야? 이랬는데 현실입니다. 더 무섭네요. 저 카메라 움직인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한 2, 3년 전인가? 뭐 어떻게 뭐 어차피 제가 있는 학교 그러니까 거기 앉은 뭐 요즘 정보관이라 그러죠. 그 학생이자 지금 현직 정보 경찰들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거 핸드폰 뭐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이게 감청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꼭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제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농담으로 술 먹을 때 농담으로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해킹하지는 않겠지만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도청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다 그 폐기시키고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 사실은 이 핸드폰은 도감성이 안 된다고 봤어요. 또 국정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200m까지 접근해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박지원 같은 사람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사람은 문희상, 박지원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못 깨웠어 꿈이. 그때 생각하는 거야. 야, 휴대폰 안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이번에. 야, 근데 덕분에 논한 건 이 이탈리아 업체 같은데? 막 지금 성능을 확인받은 거 아니야? 폭주하지 않을까요, 주문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재작년에 SK 특집에서, SK 특집 할 때 얘기했습니다. 이 휴대폰 충분히 도청, 감청, 휴대폰으로 다 된다고, 네, 그때 네. 전문가 모시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문제점이고, 이게 비록 단 한 사람이, 감청, 도청 당한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랑 카톡 주고받고 대화하고 전화하고, 그것까지 다 돼버리니까. 그러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수백 명이. 그렇죠. 감시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 뭐, 조지 오웰이 얘기한, 1984가 현실로. 현실되고 그 있습니다. 이탈리아 업체가 이를 벤치마킹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그런 회사가 생긴다면 엄청난 큰일이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돈 벌 수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상대로 돈을. 그러면. 그리고, 이 미친놈들의 국정은 1년에 1조씩 갖다 쳤으면서, 이런 거 하나 못 만드나? 못 만들어서 외국에다 사다 오나? 아니, 나도. 아니, 병신들, 씨발. 아니, 자주국방은 여기도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 IT 강국이라며! IT 강국의 국가정보원이면 옛날에 우리 KCIA 특집했지만, KCIA 요원이라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다 알아줬어. 족 같은 걸로. 아니, 남과 북 사이에 그 간첩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카카오톡에 심지 말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흑금성 특집? 네. 국정원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 흑금성, 이 몇십 년 후의 공작을 대비해가지고, 이 멀쩡한 사람을 도박꾼으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북에다 갖다 심고 얼마나 멋있어. 그런 걸 하라고 이 개새끼들아. 이 얘기 나온 김에 그 지지난주에 우리 방송했던 김종대 편집장 그 양반이 흑금성 특집 정말 잘 들었다고 얘기 엄청 하셨잖아요. 왜 그때. 저희한테 슬쩍 와가서 귓속말로 그랬습니다. 흑금성 특집하고 로비스트 특집.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모르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오늘도 전문가 또 한 명 모셨지 않습니까? 네. 좋은 방송이 나왔으리라 보고. 하여튼 오늘은 다른 방송하고 좀 다르게 똑같은 얘기 너무 지겹게 하니까 좀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봤는데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배 교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J 150회 미래저축은행 김천경 특집도 빠르게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